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분하고 전분을 생산하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 전분당하고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먼저 전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배웠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예전에 배웠던 탄수화물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난 여러분의 그 2학년 때 배웠던 식품화학의 탄수화물 부분을 기억을 한번 더듬더듬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잘 알아야지 이 공정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탄수화물을 들어갔었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것이 이제 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왔느냐.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화되면서 탄수화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구조적으로 C하고 H2O하고 연결된 것 같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단당류, 뭐 포도당, 뭐 그런 것들 얘기했고, 과당, 이당류, 메가당, 자당, 잘못 썼네요. 과당. 잘못 썼네요. 예, 여하튼 이당류들 배웠었고요. 뭐 메가당은 포도당, 자당은 포도당, 과당. 그다음에 무슨 당이죠? 유당. 유당은 포도당, 갈락토즈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꼭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당류, 당이 세 개 있는 거 뭐 그다음에 사당류 쭉쭉 나오는데 올리고당 뭐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거 건너뛰어서 이제 다당류를 얘기를 했었는데 다당류에는 동물성 다당류와 식물성 다당류. 그래서 식물성 다당류에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분, 뭐 셀룰로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동물에는 글라이코겐 같은 것이 이제 동물성 다당류죠. 그리고 이 다당류는 또다시 복합 다당류와 단순 다당류 이렇게 돼서 하나의 물건으로만 하나의 유니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분 셀룰로즈 복합 다당류 같은 경우는 팩틴 이런 것들이 복합 다당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수에 따라서 3탄당이냐 4탄당이냐 5탄당이냐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뭐 3탄당 4탄당은 뭐 제껴두고 5탄당 같은 경우는 아라비노즈라든지 자엘로즈라든지 그 다음에 리보즈라든지 이런 것이 오탄 대표적인 오탄당이고 유탄당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포도당, 과당, 뭐 갈락토즈, 만노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탄당이죠. 그 다음에 이성질체의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골치가 아프기 시작을 했었죠.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탄수화물하고 이성질체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알도즈하고 케토즈가 있었는데 케토즈는 과당이다. 이것만 그냥 외워두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성질체는 2의 n승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몇 개냐 물어봤을 때 2의 n승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탄소의 수입니다. 이 부재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결합이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의 팔에 모두 다 다른 것이 달라붙어 있었을 때 이 탄소는 부재탄소다. 그럼 이 부재탄소가 몇 개 있냐? 그럼 몇 개이면은 이성질체는 몇 개이다. 그것은 2의 n승으로 계산하면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에피머 나왔었죠. 이것은 하나의 부재탄소에서 OH가 서로 다른 그런 화합물들 간을 에피머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아노모라고 하는 것은 체인 상에서 화학 구조로 바꿀 때 OH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알파하고 베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기억을 다시 하자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겠죠. 예전에 혹시 제 유튜브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질상에서 글라이코시딕 결합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성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글리코시딕 결합을 한다. 이것은 당과 당 사이에 결합을 하는 그러한 결합 양식이죠. 그러니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하고 결합한 것은 펩타이드 결합이고 그다음에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은 글루코시드 결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 들어가서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질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도당 얘기를 했었죠. 뭐 대옥시당 뭐 그다음에 아미노당 같은 경우는 키토산에서부터 이제 유래되는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론산 우론상이 아니라 우론산 그다음에 어, 이 유도당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당알코올이죠. 뭐 솔비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이렇게 끝에 올자로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당들.
마니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곶감에서 하얗게 그 가루가 마니토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올리고당으로서 설탕, 전화당, 유당 쫙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단맛의 순서 같은 거 여러분한테 유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과당, 전화당, 설탕 쭈쭈쭉 내려가서 제일 끝에 유당이죠. 예, 유당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우리 입맛에서 미각을 갖다 자극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뒤에 있는 챕터가 바로 뭐였었냐면 다당류 나오면서 전분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실은 이 전분에서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밀로즈, 아밀로페틴, 그리고 전분 가스분해 요소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호화, 노화, 호정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 억제하는 방법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통째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하튼 포도당이 구성이 요소가 돼서 전분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전분 공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분만 얻어내는 공업, 공정. 전분만 뽑아내기. 어디에서부터?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피오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서 전분만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 뽑아낸 전분에서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것인데,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분에서 뽑아내는 식품 첨가물은 물엿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뭐 과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액상과당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첨가물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번 주의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분을 뽑아내는 것을 하는데, 여하튼 전분만 뽑아내기 이 방법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식품화학적인 그런 과학적 베이스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분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글자만 있어서 굉장히 좀 무료하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없어요. 전분 제조를 위해서 먼저 원료가 있으면 그걸 마세합니다. 마세라고 하는 것은 곱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부에서부터 이렇게 두부 만들기 위해서 콩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는 거예요. 원료는 감자, 고구마, 밀쌀, 옥수수, 칡, 타피오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공정이 일어나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상 전분하고 지하 전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상 전분에 해당되는 원료가 뭐 옥수수, 뭐 밀, 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에서 자라니까 지상 전분이고, 지하 전분은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죠. 타피오카 이런 것들이죠. 그럼 뭐 옥수수, 밀쌀 이런 것들의 큰 단점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단백질하고 전분이 너무 서로 밀착돼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 전분의 수율이 훨씬 높아요. 얘네들 밀착이 잘 안 돼 있어서 얘들을 갖고 주로 전분을 잘 만듭니다. 이 지하 전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분이 잘 되려면은 단백질을 분리해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술적인 결정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전분 입자를 분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그 이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위에는 전분 제조의 원리에는 분명히 원심 분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원심 분리 자체가 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설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 갖다 놓지 말고 좀 더 싼 것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탱크, 테이블, 원심 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리법 꼭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탱크법. 탱크법은 뭐냐면 탱크에다 그냥 담아 놓는 거예요. 자, 잘 갈았어요. 잘 갈았으니까 물을 넣고 갈았겠죠. 마세를 아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네, 단백질이라든지 협작물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전분액을 딱 그냥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먼지나 단백질이라든지 섬유질 이런 것들은 위에 뜨고, 밑에 석회래 전분질만 가라앉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물을 다시 빼고 또 다시 물 붓고 또 가라앉히고 물 붓고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하느냐? 전분액이 하얘질 때까지. 그래서 8시간에 한 번 침지하는데 8시간에서 12시간 걸리고요. 이건 그야말로 자연 침전이에요.
그리고 배수를 하면서, 배수가 물 빼는 거죠. 그러면서 색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물을 붓고 빼고 물을 붓고 빼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전분에서 품질의 가장 결정 포인트는 하얀색이에요. 색깔을 어떻게 하면 하얗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러면 다음은 테이블 침전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미 그 제목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셨을 거예요. 그냥 테이블 침전법은 테이블 위에다가 전분액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테이블 위에다 전분액을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테이블이 어떠냐면 경사진 테이블이에요. 경사가 졌으니까 전분액을 위에서 흘리게 되면 쫙 흘리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흘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갖다 단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단면으로 보게 되면 먼저 중력에 의해서 얘들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수직으로는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것이 흘러나가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 무거운 것이 바로 이제 전분들입니다. 전분들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아직도 물에 녹아 있는 가용성 협작물이라든지 수용성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흘러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네, 색깔이 하얘질 때까지. 예. 자, 그다음에 원심분리법입니다. 뭐 원심분리법은, 원심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원심분리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수율도 높고, 하지만 기계값이 비싸죠. 예. 이 원심분리기에다가 전분액을 흘려버리고 얘들이 고속으로 회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하여 무거운 것은 바깥쪽으로 가고 가벼운 것은 안쪽에 남아 있게 되겠죠. 자, 무거운 것은 바깥으로 벽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가벼운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무거운 것은 뭐겠어요? 무거운 것은 바로 네, 전분들이겠죠. 네, 전분 같은 것들은, 전분 입자들은 전부 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분리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다시 넘어가시고, 자, 먼저 고구마 전분부터 시작을 하죠. 자, 고구마 전분도 탱크 침전법 뭐 다 똑같아요. 자, 고구마는 원래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763년에 들어왔다 그러네요. 영조 시대 때 들어왔고, 이게 대마도에 있는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동래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먼저 길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품종 개량이 되면서 지금 뭐 자색 고구마 여러 가지 고구마가 나와서 여러 가지 가공품의 원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이 고구마 전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구마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페놀류가 많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의 특징은 뭐냐면 산소하고 잘 결합을 해갖고 색깔을 갖다 변색시켜야 되는데, 이 색깔이 아까 얘기했지만 색깔이 변색되어지게 되면 하얀 전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어떻게 하면 하얗게 만드느냐, 이것이 고구마 전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마쇠하고 침전하게 되면 스스로 발효가 일어나요. 발효가 일어나서 pH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게 pH가 떨어지면 우리가 등전점 배웠죠. 단백질의 등전점. 그러니까 pH가 떨어지면 등전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불용성이 돼서 전분 속에서 같이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색깔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맛의 사별을 잘 해도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산화돼서 색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분이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구마 원료 구비 조건은 생고구마의 수확량이 많고 터진 것이 없고 전분 입자가 고르고 전분의 당화가 적은 것인데, 당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오래된 고구마라는 뜻이에요. 오래될수록 어때요? 고구마는 오래될수록 더 달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당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묵힌 고구마일수록 잘 묵히게 되면요, 처음에 샀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단맛이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 효소가 있어서 그래요. 효소 아밀라제가 있는데, 이 아밀라제가 이제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자기들이 활성을 일으켜서 고구마 전분을 어떻게 잘게 쪼개서 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분해시켜서. 그래서 오래된 고구마일수록 더 단 이유가 그것이죠. 효소 때문이죠. 그리고 당분, 단백질, 폴리페놀 성분, 섬유질이 당연히 적어야겠죠. 자, 그러면 고구마 전분에 있어서 만드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만 딱 고르겠습니다. 석회 처리입니다. 석회 처리. 석회를 집어넣는다. 석회 처리를 하게 되면 고구마 이 팩틴이란 것이 있어요. 섬유질 비슷하게 팩틴하게 되면 이것이 마세하면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점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침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분이 밑으로 빨리 가라앉아야 되는데 침전을 자꾸 방해시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작업 시간이 자꾸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팩틴을 제거시켜야겠죠. 그래서 석회를 처리하게 되면 석회가 팩틴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침전이 점점 빨라지고 수율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팩틴이 전분하고 결합하지 않고 팩틴이 석회랑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수율이 몇 퍼센트나 향상되느냐? 수율이 10%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석회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pH가 5.5에서 6.5로 조절되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pH 4까지 내려가는 그런 전분액을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등전점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응고되지가 않아요. 자, 왜 응고되지 말아야 되느냐?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전분이 가라앉겠죠. 단백질이 만약 응고된다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전분 안에 섞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분이 전분만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까지 같이 있으면 먼저 순도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색깔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가 많이 석회 처리하게 되면 6% 정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H를 올려야 되고 석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는요, 이 굉장히 옥수수의 단면을 그릴 텐데 이게 제가 그림을 여하튼 옥수수 보게 되면 겉에 반질반질한 껍데기가 있고요, 딱딱한 그런 각질이 있죠. 이 각질은 이게 전분이라기보다도 셀룰로즈에 가까운 건데, 여하튼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씨 같은 것이죠, 있죠. 이것은 이제 기름을 만드는 데 쓰죠. 그 다음에 이 전분도 한쪽 부분은 딱딱하고 한쪽 부분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왕관 전분부라고 그러고 옆에 딱딱한 부분을 각질 전분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각질 이렇게 그 외피 상태에서 또 단백질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수수는 전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뭐 성분이 보면 각질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씨앗도 있고요. 씨앗이라기보다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각각 다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전분이 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옥수수는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옥수수에는 전분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용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 하나로 굉장히 많은 그런 식품군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니까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특히 이제 그 옥수수 단백질을 콘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제인, 어떤 사람 콘자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옥수수 전분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공정은 아황산입니다. 아황산 H2SO3라고 하는 그러한 분자식을 갖고 있고요. 이 아황산 침지를 하게 되는데 아황산을 0.2에서 0.5% 정도 집어넣습니다. 이 아황산 그러니까 또 위험한 생각이 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식품에 사용돼요. 포도주에도 사용됩니다. 네. 이 포도주에서도 잡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황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이스트는 그 아황산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나머지 잡균만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자, 몇 퍼센트? 0.2에서 0.5% 집어넣고요. 이제 아황산 침질하게 되면 침지하게 되니까 전분하고 단백질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 전분 분리가 쉬워지게 하고 미생물 번식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황산 침지가 끝난 폐에게는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러한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콘 스팁 리퀴어라고 얘기합니다. 옥수수 진한 침지액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효모 배행을 위한 배지로 쓰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지로 쓰이는데요. 이 진한을 갖다 농우라고 해서 옥수수 농우 침지액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것에는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항생제 페니실린이라든지 스트랩토마이신이라든지 이런 그런 항생제를 키우기 위한 그런 균들의 먹을거리 배양을 위한 배지로서 성분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옥수수에는 아황산 침지를 한다. 네. 그다음에 절간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의 비중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는데 서류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얇게 썰어서 말리거나 쪄서 말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간이라고 합니다. 생절간, 증절간 이렇게 하고 생절간은 그냥 썰어서 천일건조로 하는데 사용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증절과는 뭐 충분히 찌고 그다음에 다시 박피해서 그다음에 절단해서 천일건조합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변성 전분이 있는데 일부 전분은 가공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보여서 찰옥수수 같은 게 끈기가 너무 강하고 또 옥수수 전분은 쉽게 노화하기 때문에 이런 천연 전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성분을 바꾸는 것을 갖다 변성 전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호화 전분은 점증제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산 처리한 그런 전분은 뜨거울 때는 묽은 졸, 식으면 단단한 게를 형성해서 껌 아니면 사탕, 제과용 원료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산화 전분은 뭐 전분죽 같은 것에 집어넣어서 안정성이 증가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교 결합 전분은 뭐 여러 가지 노화, 가열, 교반, 냉동, 해동에 안정하지만 pH 변화에 불안한 단점이 있습니다. 인산화 전분은 인산염과 발환시킨 전분이고요. 에스테르 전분은 증점제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변성 전분을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호화 전분, 산처리, 산화 전분, 가교 결합, 인산화 전분, 에스테르 전분 이것은 다 변성 전분의 이름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으시고 혹시나 많이 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하셨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전분 분리해서 고구마하고 옥수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전분에 있어서는 탱크 침전법 테이블법, 그다음에 원심 분리법 이런 얘기 했었죠. 고구마 전분의 특별한 그러한 그렇죠. 품질은 중요한 것은 색깔이다. 자, 고구마에는 석회, 그다음에 옥수수는 아황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전분 가공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